사장님, 돼지는 어떻게 키우나요? 보통시. 이번에는 돼지가 궁금하다. 호기심 많은 통계청의 마스코트. 돼지 사육법이 궁금하군요. 돼지 박사. 돼지에 대해서라면 모르는 것이 없는 친절한 돼지 전문가. 돼지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돼지들이 지낼 집이 필요해요. 즉, 돈사시설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돈사시설도 돼지의 성장에 따라 임신돈사, 분만돈사, 자돈사, 육성비육돈사로 나뉜답니다. 그럼 임신돈사부터 살펴볼까요? 임신돈사 알아보기. 이곳은 어미돼지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사육사들은 교미가 끝난 어미돼지를 분만틀에 입식시켜 태아의 발육과 어미돼지의 컨디션을 조절하죠. 사육 환경은 온도 5도에서 15도, 습도 60%에서 80%로 맞춰주는 것이 적절하답니다. 어미돼지는 여기서 얼마나 생활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어미돼지, 즉 모도는 분만 1주 전까지 임신돈사에서 머물게 될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다음 돈사시설로 가볼까요? 분만돈사 알아보기. 아기를 낳을 때가 된 어미돼지들이 여기에 있는 거군요. 맞아요. 분만돈사는 모돈이 새끼 돼지를 출산하고 함께 생활하는 시설이에요. 새끼 돼지는 젖을 떼기 전까지 이곳에서 지내게 되죠. 그럼 새끼 돼지는 언제까지 젖을 먹나요? 새끼 돼지가 젖을 때는 시기는 돼지의 발육과 폐사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먼저 이유일령이 너무 이른 경우에는 모돈이 자궁 회복을 충분히 하지 못하게 돼요. 따라서 다음 번식 과정에 들어가더라도 번식 성적 저하를 보일 수 있죠. 또한 새끼 돼지는 고형사료에 적응하는 기간이 부족해서 설사와 발육 정체를 겪을 수 있어요. 사육사는 돼지가 쏙쏙 자라도록 해야 하는데 문제가 생기겠네요. 맞아요. 너무 이른 이유일령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유일령이 너무 늦는 경우에도 모돈의 체온 손실이 커져서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유일령은 3에서 4주 혹은 5주 정도로 설정해요. 그리고 사육사는 이 기간에 따라 분만틀의 폭을 조절해줘야 해요. 저기 새끼 돼지가 나오려나 봐요. 오 모돈이 새끼를 낳았네요. 사육사는 이제 새끼 돼지 즉 신생자돈의 건강과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해요. 먼저 분만이 끝난 후에는 태반과 같은 후산이 완전히 나왔는지 확인해주고 새끼 돼지의 마른 탯줄을 잘라주는 생시처치를 해요. 탯줄이 완전히 마르지 않으면 내장이 탯줄을 통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그리고 아기 돼지가 초유를 충분히 섭취한 3일령에 거세, 변치, 단미를 하고 철분 주사를 놓아줘요. 수태지를 거세하는 이유는 1등급 돼지 비율을 높이고 고기의 웅취를 없애기 위함이에요. 참고로 웅취는 굉장히 독특하고 불쾌한 냄새가 난답니다. 거세를 하면 안 좋은 점은 없나요? 물론 거세를 했을 때 단점도 있어요. 거세한 돼지는 등지방 두께가 두꺼워지고 사료를 더 많이 요구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불쾌한 냄새를 없애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네요. 그 다음에는 이빨을 자르는 견치를 해야 해요. 견치는 왜 하는 거예요? 여기 뾰족한 송곳니 8개가 보이죠? 새끼 돼지가 모돈의 젖을 먹다 보면 이 송곳니로 상처를 입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송곳니의 날카로운 부분을 절단하거나 둥글게 갈아주는 거예요. 아, 이 다음에는 꼬리를 잘라야 해요. 꼬리는 왜 자르는 걸까요? 그런데 돼지 꼬리는 원래 짧지 않아요? 하하하. 아니에요. 보통식 돼지 꼬리는 원래 50cm까지도 자라요. 엄청 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꼬리가 이렇게 길면 호기심이 많고 무는 걸 좋아하는 돼지가 꼬리를 물어 뜯을 수 있어요. 특히 꼬리가 길거나 서열이 낮고 둔한 돼지는 공격받기 쉽기 때문에 식욕증 예방을 위해서 3에서 4cm 정도 남겨두고 자르는 거예요. 꼭 필요한 작업이네요. 물론이죠. 마지막으로는 철분 주사를 놓아줘야 해요. 모돈의 태반은
상피육모성 태반인데 이 태반은 태아가 어미로부터 영양소를 받기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어요. 특히 철분의 공급이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철분 주사를 놓아주는 거군요. 맞아요. 신생자돈이 정상적인 혈구 형성을 하기 위해 생후 3일 이내에 철분 주사를 목이나 엉덩이에 놓아줘야 해요. 자돈사 알아보기. 이전 시간에 어떤 돼지들이 분만돈사에서 지낸다고 했죠? 야, 어미 젖을 먹는 새끼 돼지들이요. 맞아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젖을 땐 새끼 돼지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젖을 땐 새끼 돼지는 이유자돈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는 돼지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자돈사를 올인 올아웃 시스템으로 관리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말 그대로 새로운 가축이 축사로 들어오기 전에 이전에 있던 가축을 모두 이동시키는 것을 말해요. 새로운 돼지들을 들이기 전에 자돈사를 소독하고 환기, 보온 등을 점검해서 질병 발생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시스템이죠. 지금 온도를 점검해보니 딱 30도로 적절하네요. 마침 돼지들이 오고 있어요. 이유자도는 약 7주 동안 이곳에서 지내게 돼요. 즉 25kg에서 30kg 전후까지 여기서 사육되는 거죠. 이유자도는 알아서 자라도록 내버려두면 되나요? 그럴 리가요. 이유자돈을 자돈사로 옮긴 후에 관리도 매우 중요해요. 이유자돈은 젖을 떼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피하에 축적된 지방이 얇아서 추위에 민감한 상태예요. 따라서 이유자돈이 지내는 돈방의 온도는 28도에서 31도로 유지해 체온 손실을 예방해줘야 해요. 아직 아기 돼지라서 추위에 약하군요. 그렇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추위에 강해지기 때문에 일주일마다 1에서 2도씩 낮추어서 육성기에는 20도 정도에서 지낼 수 있도록 관리해줘야 해요. 추가적으로 자돈사는 일복당 사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새끼 돼지는 장난과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본방 내 창살도 간격 5cm 이내, 칸막이 높이 70cm 정도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육성비육돈사 알아보기. 이곳이 마지막 돈사 시설이네요. 맞아요. 성장 후기에 접어든 돼지는 마지막으로 육성, 비육돈사로 이동해요. 돼지들은 이곳에서 25kg에서 110kg 전후, 즉 생후 70일에서 170일 전후까지 사육될 거예요. 여기는 엄청 넓네요. 이렇게 창이 없는 무창돈사는 보통 100평 이상으로 짓고 있어요. 그리고 무창돈사는 환기가 어려워서 지역기후에 따라 건축 방식이 다르답니다. 남부 지방에서는 단일창을 중심으로 건축하고 있고 바람이나 기후의 변화가 심한 중부 지방에서는 이중창을 중심으로 건축하고 있죠. 돈방마다 돼지 귀에 있는 식별 태그 색이 달라요. 그쵸? 파란색은 수태지, 노란색은 암태지이고 초록색은 거세돈이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육성비육돈사에서는 거세돈, 암태지, 수태지마다 방을 나누어서 사육한답니다. 왜 이렇게 나눠서 키우는 거예요? 그건 성별에 따라 성장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성별에 따라 사료 급여량도 달라지겠죠? 지방 축적률은 거세돈이 가장 높고 살코기 축적률은 수태지가 가장 높대요. 그렇죠. 이렇게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살코기 생산량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꼭 암수를 분리해서 사육해야 해요. 참고로 개량된 수태지를 사육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그럼 사료 급여량은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방 축적률이 높은 거세돈은 적게 먹이고 살코기 축적률이 높은 수태지는 많이 먹이나요? 정확해요. 수태지는 사료를 좀 더 많이 급여하고 거세돈은 급여량을 줄여줘야 해요. 그리고 돼지는 다른 동물도 그렇듯 처음에는 성장이 빠르고 나중에는 성장이 느려져요. 그래서 성장 초기에는 골격과 살코기가 쌓이고 후반에는 지방이 쌓이게 되죠. 돼지고기에 지방이 많아지면 안 좋잖아요. 어떻게 해야 해요? 그쵸? 현재 살코기랑 지방의 침착이 같아지는 시기는 체중이 50kg 정도가 되었을 때로 추정돼요. 이 시기 이후부터는 살코기보다 지방이 많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육성돈 사료보다 단백질 수준이
2% 낮은 비육돈 사료를 제한 급여해서 과도한 지방 축적을 막아주는 것이 중요해요. 아, 그렇군요. 박사님 덕분에 성장 시기별로 돼지들을 어디에서 키워야 하는지 알게 됐어요. 뿌듯하네요. 하지만 보통시 아직 끝나지 않았답니다. 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집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이를 주고 분뇨를 처리해야 하는지도 중요하죠. 이제부터는 급수, 급이, 분뇨를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급수 관리 알아보기.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물이요. 맞아요. 음식 없이는 버텨도 물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죠. 그런데 돼지에게는 특히 더 물이 중요해요. 왜요? 돼지는 신장 기능이 약해서 탈수가 일어나기 쉬운 동물이거든요. 돼지는 체내의 모든 지방이 손실되고 절반 이상의 단백질이 없어질 때까지 살 수 있지만 체내 수분이 10%만 손실돼도 죽음에 이른답니다. 힘들게 키운 돼지들인데 충분히 물을 주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어요. 그렇죠. 특히 모돈의 경우 배설 작용에 장애가 생기고 사료 섭취량이 적어져서 모유와 같은 적분비에 문제가 생겨요. 이러한 문제는 새끼 돼지에게 설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럼 물은 어떻게 줘야 하나요? 수많은 돼지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사육사들은 급수기를 설치해요. 와, 종류가 정말 다양해 보여요. 그쵸? 굉장히 다양한 급수기가 있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컵형 급수기와 니플형 급수기에 대해 알려줄게요. 네, 먼저 컵형 급수기는 말 그대로 컵 안에 물을 담아주는 급수기예요. 물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컵 형태로 만든 것이랍니다. 그런데 컵 안에 담겨있는 물이 더러워 보여요. 컵형 급수기는 오염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답니다. 특히 분만돈사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모돈과 새끼 돼지 사이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별도로 급수기를 설치해줘야 해요. 그럼 저건 뭐예요? 이건 니플형 급수기예요. 돼지가 물이 나오는 입구를 물면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돼지가 물어야만 물이 나오기 때문에 컵형 급수기보다 오염도 적고 방역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하지만 니플식 급수기의 높이와 수압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낭비되는 물이 많아져요. 따라서 수압 조절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참고로 돈사 내 급수되는 물은 원수, 저장통, 돈사 외라인, 돈사 내라인, 급수기를 거쳐서 공급돼요. 그래서 오염에 취약하죠. 그럼 매일매일 청소해줘야겠네요. 그렇죠. 주 1회 음수 소독을 생활화한다면 질병 감염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급이 관리 알아보기. 이번에는 사료를 먹이는 급이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돼지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생산비는 바로 사료비예요. 그러니 사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낭비를 줄일 수 있을까요?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알맞은 급이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료의 형태, 돼지의 성장 정도, 돼지의 수, 수압, 공간 등을 고려해야 하죠. 그럼 급이기 종류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급이기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건식 급이기예요. 원형 급이기와 일자형 급이기가 있고 건사료만 공급하는 형태죠. 또한 섭취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돼지 사이에 충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건습식 급이기예요. 원형 급이기와 양면형 급이기가 있고 사료와 물을 구분해서 공급해주는 구조예요. 세 번째는 습식 급이기예요. 원형 급이기 형태이며 사료와 물이 구분되지 않고 제공되는 형태예요. 마지막은 액상 급이기예요. 액상 급이기는 공급될 때부터 물과 사료가 혼합된 상태로 제공된답니다. 사육사들은 돼지들이 밥을 많이 먹고 잘 자랄 수 있게 급이기 관리를 잘해줘야겠어요. 맞아요. 언제나 깨끗하게 관리해줘야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돼지들이 배출한 분뇨는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알아봐야겠네요. 분뇨 관리 알아보기.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이곳은 분뇨 처리장이에요. 돼지의 분뇨는 발효하여 퇴비로 만들거나 유기물을 분해하여 액비로 만든답니다. 아니, 그럼 여기에 돼지 배변이 다 모여 있다는 건가요? 그런데 생각보다 냄새가 안 나요. 이 돈사는 액체 형태의 비료를 만들고 있네요. 분뇨를 호기성 액비화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생물의 생화학 반응에 의한 유기물의 무기화 과정을 말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액상물 내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pH 농도가 상승하면서 악취 성분이 제거되죠. 그래서 냄새가 안 났구나. 맞아요. 이러한 호기성 액비화 과정에서 유기물이 약 30% 분해되는데 이때 액상물의 온도는 60에서 70도까지도 오른답니다. 엄청 뜨겁네요. 조심해야겠어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액비는 어떻게 되나요? 전처리, 액비화조를 거쳐 만들어진 액비는 저장조에 보관되어 있다가 정화처리나 비료로 쓰여요. 그럼 이번에는 퇴비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리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볼까요? 퇴비화하는 방식은 기계교반식과 퇴적송풍식이 있어요. 이곳은 기계교반식 퇴비화를 하고 있네요. 기계교반식 퇴비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돼요. 복잡하네요. 그럼 다른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퇴적송풍식도 대부분 비슷해요. 기계교반식과 다른 점은 기계로 섞어서 발효하는 것이 아니라 호기성균을 이용하여 발효한다는 거죠. 이제 시설 내부는 다 살펴본 것 같으니 밖으로 나가봅시다. 돈사 시설 설계 알아보기. 계속 실내에만 있다가 나왔더니 추운 것 같아요. 기분 탓인가? 돈사시설 단열이 잘 되어 있었나 봐요. 실제로 돈사시설은 단열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사육사는 시설 설계 시 지붕, 벽체 등의 단열재를 사용하여 단열 수준을 올리려고 노력하죠. 돼지는 추위를 안 탈 것 같은데 왜 단열이 중요한가요? 보통시 그건 오해예요. 돼지는 오히려 외부 온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답니다. 내외부 온도 차이가 4도만 넘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단열은 추운 계절뿐 아니라 더운 계절에도 아주 중요하답니다. 돼지가 그렇게 민감한 동물인지 몰랐어요. 혹시 돈사를 설계할 때 단열 말고도 신경 쓸 부분이 있나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죠. 돈사 시설을 지을 때는 시설 배치가 아주 중요해요. 돈사 시설에 대해 배울 때 돼지들은 성장에 따라 본사를 옮긴다고 했었죠? 그럼 그 순서로 시설을 지어야겠네요. 맞아요. 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 우리나라에서는 꽃풍향에 따라 임신돈사, 분만돈사, 이유자돈사, 육성돈사, 비육돈사와 출하돼 분뇨 처리장 순서로 시설을 배치해야 해요. 안 좋은 공기가 아기 돼지 쪽으로 안 가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바람을 통해 분뇨 처리장이나 비육돈사의 오염원을 분만돈사나 이유자돈사로 옮길 수 없도록 하는 거죠. 돼지를 건강하게 키우는 일은 정말 만만치 않네요.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병에 걸리면 어떡하죠? 돼지들이 병에 걸리면 사육사로서 정말 속상하겠죠. 그렇다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주요 질병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요 질병 알아보기. 돼지와 관련된 질병은 정말 많아요. 하지만 오늘은 딱 4가지만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해 알려줄게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돼지과에 속한 동물에게만 발생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질병이에요. 전염성이 강하고 감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게다가 별다른 증상 없이 갑자기 급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돼지들이 이 병에 걸렸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돼지가 아프리카 열병에 걸리면 고열이 나타나고 돼지들이 한데 겹쳐있는 모습을 보여요. 이외에도 식욕 감소, 구토 등 다양한 형태로 증상이 나타난답니다. 그렇군요. 평소에 돼지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겠어요. 미리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도 있나요? 슬프지만 현재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따라서 질병이 나타나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죠. 정말 무서운 병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돼지 열병이에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처럼 돼지에게만 발생되는 질병이랍니다. 증상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비슷해요. 고열 및 식욕 감소, 구토가 주요 증상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치료 방법이 없고 감염된 돼지는 대부분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러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둘은 이름도 증상도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바이러스 질병이에요. 또한 돼지 열병은 백신으로 예방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답니다. 세 번째는 돼지 유행성 설사병이에요. 모든 연령의 돼지에게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추운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죠. 아기 돼지는 병에 걸리면 엄청 위험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전염률이 높은 설사병은 특히 새끼 돼지에게 치명적이에요. 설사뿐 아니라 폐사의 원인이 되거든요. 예방법은 있나요? 돼지 유행성 설사병은 건강한 모돈의 바이러스를 투여하고 면역을 형성시키는 인공 감염법을 통해 예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면역이 약한 돼지의 경우 지속적으로 설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은 돼지 일본 뇌염이에요. 이 병은 작은 빨간 집 모기가 옮기는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모기가 많이 활동하는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죠. 돼지 일본 뇌염의 증상은 뭔가요? 대부분의 돼지는 일본 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별다른 증상을 나타내지 않아요. 하지만 모돈의 경우 죽은 새끼를 낳거나 유산하게 되죠. 너무 속상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백신을 접종하고 모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돼지를 키우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네요. 항상 돼지 사육사 분들에게 감사해야겠어요. 좋은 마음가짐이에요. 우리 모두 땀 흘려 일하시는 사육사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해요. 양돈 경영 개념 짚고 가기. 양돈 사업을 통해 사육사가 얻는 이익인 수익. 수익은 수입에서 비용을 빼서 구할 수 있죠. 이때 수입은 주산물 판매 수입, 부산물 판매 수입, 기타 수입의 합계를 말합니다. 주산물 판매 수입은 비육돈과 자돈을 판매하여 얻은 수입이고, 부산물 판매 수입은 퇴비나 종모축을 판매하여 얻은 수입, 그리고 기타 수입은 축산물 생산과 관련해 행정기관 등에서 지원받은 각종 보조금을 의미하죠. 비용에는 양돈 사업 과정에서 지출되는 생산비, 세금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이 중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이 생산비인데요. 생산비는 양돈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자돈과 비육돈을 생산하기 위해 직접 투입된 재화와 용역에 대한 비용 합계를 의미합니다. 단, 생산비는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에 따라 번식돈과 비육돈으로 구분하여 산출합니다. 1.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재화 및 용역 등의 가치가 화폐액으로 표시될 수 있어야 한다. 2.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직접 투입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로 투입된 사실이 있어야 한다. 3.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위해 소비된 것이어야 한다. 여기까지. 이 영상을 집중해서 봤다면 여러분도 이제 돼지 박사 이상으로 돼지의 사육 과정별 돈사시설, 급이 급수 관리, 주요 질병 등 돼지 사육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